이건 절대 말이 안 됩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석유와 가스가 있어야 강국이 됩니다. 사우디, 러시아, 미국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석유도 가스도 없습니다. 그저 수입에만 의존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이 심해에서 직접 가스를 뽑아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추 기술을 개발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저의 20년간의 경력을 걸고 말합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방식으로요. 충격적인 진실은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부족함이 혁신을 만들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유럽 석유 전문가 요한 슐츠가 경험한 한국의 충격적 반전, 자원의 부족함이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만들어냈는지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석유와 가스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제 이름은 요한 슐츠고 유럽에서 온 전문가로 석유를 찾고 땅에서 뽑아내는 일을 돕고 있죠. 전 항상 석유, 가스, 귀중한 광물 같은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들은 부자가 되고 강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벽에는 전 세계에서 석유가 발견된 곳을 보여주는 지도들이 걸려 있었어요. 가장 큰 지역들은 중동, 러시아 그리고 유럽 일부였죠. 이런 곳들이 제가 경력의 대부분을 연구하고 방문하며 보낸 곳들이었어요. 기계 냄새와 하늘로 높이 솟은 시추탑을 보면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죠. 이런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제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제 세계에서는 중요해지려면 자원이 필요했으니까요. 이게 제가 항상 믿어온 것이었고 이 믿음이 제 전체의 경력을 이끌어왔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저 또 하나의 자원 부족 국가일 뿐이었죠. 국제회의에서 누군가 한국을 언급할 때마다 저는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어요. 땅에서 파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국 같은 나라는 항상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큰 회의 중 휴식 시간에 동료들에게 말하곤 했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친구 마르코 빈센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럽 전역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왔었죠. 어느 추운 아침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컴퓨터에서 새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한국 대표단이 새로운 가스 생산 능력을 보여줄 국제에너지회의 초대장이었죠. 그들은 자국 해역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고 이제 직접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내어 웃고 말았죠. 이건 분명 과장된 얘기임에 틀림없었어요. 에너지 자원을 찾거나 생산한 역사가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일에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날 오후 마르코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된 상태였죠. 한국 에너지 세미나 초대장 봤어? 라고 그가 물었어요. 난 그렇게 확신하지 않아. 마르코가 말했어요. 그들의 심해 탐사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 그들이 이룬 성과라고 주장하는 것을 직접 봐야 해. 이건 우리가 자원 개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도전이 될 수도 있어. 저는 벽에 걸린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중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좋아, 가보지.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자원 강국이 되려면 자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말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가로 걸어가 회색빛 유럽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간단한 초대장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정확히 무엇을 기대할지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이 한국인들에게 진정한 에너지 전문 지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이륙하는 동안 저는 약간의 호기심만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했는지 몰랐죠. 서울의 컨퍼런스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 엔지니어들이 동해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한 것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을 때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 작업의 모든 실수를 찾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 발표자는 거대한 화면에 있는 차트와 도표를 가리키며 울릉 분지에서 가스 매장지를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생산을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죠. 발표를 들으면서 제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그 지역의 바다는 매우 깊고 거기서 시추하려면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특수 기술이 필요해요. 석유와 가스 생산 역사가 없는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이런 어려운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었을까요? 발표 중에 저는 노트북에 미친 듯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물이 너무 깊다. 기술이 너무 복잡하다. 외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숫자가 과장된 것 같다. 펜을 너무 세게 눌러서 종이가 거의 찢어질 뻔했죠. 마르코는 제 옆에 앉아 한국인들이 말하는 각 요점의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를 더 짜증나게 했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저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넥타이를 바로 잡고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이런 생산 수치는 실수이거나 과장된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시메시추의 기술적 도전은 상당한 외부 도움 없이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도전자가 해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한국인 발표자는 공손하게 미소 지었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그들의 주장에 명백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동유럽 출신의 경제 분석가인 리아나 노보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한국의 에너지 개발 전략을 연구해 왔어요. 그들의 성과는 과장된 것도 우연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반박하려고 할 때 그녀는 폴더를 열고 테이블에 여러 장의 상세한 보고서를 펼쳐 보였어요. 각 페이지에는 한국이 수행한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 연구, 개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만이 에너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개발했어요. 자원이 없다면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만들기로 결정한 거죠. 수십 년 동안 시메시추 기술과 해양 탐사에 투자해왔어요. 이건 운이 아니라 전략적 계획과 혁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고 있었지만 쉽게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 경력 전체가 에너지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국가의 천연 자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거든요. 만약 한국이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주장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제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직접 증거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다음 주에 한국의 해상 작업을 방문하는 연구팀을 이끌고 있어요. 함께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제 첫 반응은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유럽에는 저를 기다리는 중요한 일이 있었죠. 게다가 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리아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서 무언가가 저를 망설이게 했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서성이고 있었어요.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이 나라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천연자원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경제를 구축한 거예요. 이건 그냥 불가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심해가스 추출에는 전문 지식, 수년간의 경험,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내가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성공으로 가는 다른 길이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저는 리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지만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연구팀에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봐야 할 겁니다. 시추 플랫폼, 기술 명세, 생산 데이터까지.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이상하게 긴장되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에너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확신을 갖고 경력을 쌓아왔었죠. 이제 그 확신들의 의문을 제기하기로 동의한 거예요. 리아나는 앞으로 몇 주 동안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가 될 거였어요. 헬리콥터가 동해의 푸른 바다 위로 낮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파도 위로 높이 솟아있는 거대한 해상 플랫폼에 다가가자 제 속이 긴장으로 조여들고 있었죠.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한국의 가스 생산을 볼 순간이었죠. 우리가 헬리패드에 착륙했을 때 강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재킷을 미친 듯이 펄럭이게 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이 발 아래 단단하게 느껴져서 저는 놀랐어요. 리아나가 제 옆에서 걸으며 플랫폼의 특징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녀는 한국의 능력에 대해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걸까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을 보여주는 것이 자랑스러워 보였고, 우리를 파이프와 제어실 그리고 시추 장비가 미로처럼 얽힌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전체 작업장이 활기찬 소리로 윙윙거리고 있었죠. 여기 수심은 대부분의 서방 회사들이 국제 협력 없이는 시도하지 않을 정도예요. 리아나가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이런 능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눈은 결함이나 지름길을 찾아 모든 것을 바쁘게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검사한 모든 장비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거나 넘어서고 있었어요. 일부 시추 기술은 심지어 유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첨단처럼 보였죠. 플랫폼에서의 첫날은 압도적이었어요. 저는 한 권의 노트북을 관찰 내용과 질문으로 가득 채웠어요. 플랫폼 구내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때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문가인 미국인 엔지니어 에밀리 하워드를 만났어요. 에밀리는 몇 달 동안 한국의 에너지 혁신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은 독특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그녀가 말했어요. 자원 제한을 막다른 길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공학적 도전으로 보거든요. 지금은 생산량이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은 어떨까요? 이 시추공의 생산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미 계획해 놓은 질문이에요. 내일은 그들의 연구시설을 보셔야 할 거예요. 그날 밤 작은 객실에 혼자 있으면서 저는 침대 위에 제 노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제 앞에 있는 증거들은 제가 경력 내내 믿어왔던 모든 것과 모순되고 있었죠. 이 플랫폼은 단순한 하나의 성공이나 우연한 발견이 아니었어요. 플랫폼의 끊임없는 소음과 제 마음속에 불안한 질문들이 저를 깨어있게 하고 있었죠. 만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제 이해가 불완전했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원 부족이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한국 과학자들이 더 첨단 시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들이 수입하는 대신에 자체적으로 특수 장비를 제작하는 제조 시설도 둘러봤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곳에서 가스를 발견하게 한 자세한 지질학적 연구도 살펴봤어요. 이 기간 동안 제 동료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전략적 사고를 가진 마르코는 제가 기술적 세부 사항에 길을 잃었을 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죠. 그리고 리아나는 제 끊임없는 질문에도 인내심을 유지하며 제 의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제 가장 큰 적은 어떤 사람이나 외부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고집이었죠. 유럽 자원 모델에 기반한 전문성에 중요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제 완고함이었어요. 어느 저녁 혼자 기술 사양을 검토하고 있을 때 리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제 서류 옆에 커피 한 잔을 놓고 조용히 앉았죠. 당신은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직설적이었죠. 보고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녀의 질문이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제 수년간의 전문 지식이 제한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제 전체 분야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저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처음으로 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전체 경력을 이끌어온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플랫폼의 관측 데크에서 일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광활한 바다가 모든 방향으로 뻗어 있었고 강력하고 알 수 없는 느낌이었죠. 한국 노동자들이 제 주위에서 교대 근무를 바꾸며 지나갈 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기존 믿음을 확인하러 온 관찰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에너지 개발 접근법에 대해 배우는 학생이 되어 있었죠. 동해 가스 작업을 3주 동안 연구한 후 우리 연구팀은 여정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1703블록 석유 생산 프로젝트를 관찰하기 위해 남중국해로 향하고 있었죠. 멀리 떨어진 장소로의 비행은 거의 5시간이 걸렸어요. 제 노트북은 더 이상 한국의 능력을 반박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그들의 성과를 기록하는 관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여기서의 그들 작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첨단이라면 그건 최고의 유럽 회사들조차도 도전할 만한 수준일 거예요. 이곳은 제 오래된 믿음을 확인시켜주거나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곳이었죠. 어느 쪽이든 이 방문이 저를 변화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헬리콥터가 거대한 해상 플랫폼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금속 구조물에 반사되어 마치 떠있는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 플랫폼은 동해에 있던 것보다 더 컸고 어두워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여러 개의 시추탑이 있었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구조물의 다양한 층에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를 맞이한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생산 데이터가 가득한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우리가 제어실을 둘러보는 동안 그녀가 설명했어요. 여기 수심과 압력 조건은 극도로 도전적이거든요. 저는 바다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시간 시추 작업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 기술은 최첨단이었고 일부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제 손가락이 모든 것을 메모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해결책을 개발했는지 이해하고 싶어 근질거리고 있었어요. 이 깊이에서 압력 차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전문적인 관심을 숨기지 못하며 물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미소 지으며 이런 조건에 맞게 특별히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팀은 기존 기술을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방식이 충분하지 않을 때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냈던 거였죠. 하루 종일 저는 점점 더 기술적인 질문을 하며 그들의 방법을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각 대답은 또 다른 혁신의 층, 자원 부족을 기술적 기회로 바꾼 또 다른 예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들은 자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던 거예요. 자신만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하는 필요성이 그들을 다른 누구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밀어붙인 것이었죠. 저는 작은 책상 위에 지난 몇 주 동안 수집한 모든 노트를 펼쳐 놓았어요. 증거는 압도적이었죠. 한국은 자원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들은 혁신과 인간의 창의성에 투자함으로써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인 천연자원의 부족을 가장 큰 강점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죠. 번개가 창문 밖에서 번쩍이며 잠시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번쩍이는 빛 속에서 저는 마침내 진실을 명확하게 보게 되었죠. 저는 한국의 성과와 그들이 걸어온 다른 길을 인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분석을 쓰기 시작했죠. 아침 식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리아나가 즉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달라 보이네요. 그녀가 제 얼굴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지 가스와 석유를 발견한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에너지 안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제고한 거예요.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보이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부족함을 혁신으로 바꿔냈어요. 그날 저는 새로운 눈으로 플랫폼을 다시 둘러봤어요. 더 이상 결함이나 지름길을 찾지 않았죠. 그 대신 저는 각각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국 엔지니어들이 많은 사람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는 저의 태도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고 저를 엔지니어링 팀에 소개하고 미래 개발 계획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것들은 단지 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들의 기술 관응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제가 전에 했던 어떤 여행과도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창문을 통해 아래의 세상을 다르게 보고 있었죠. 저는 석유 샘플이나 시추 계약서, 업무 출장의 일반적인 성과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제 보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죠. 바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에너지 개발만 인상적인 게 아니에요.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도 읽어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모든 분야에서 한계를 혁신을 위한 발판으로 바꿔놓았어요. 일주일 후 유럽의 제 사무실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이상하게 작고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을 보여주는 제 지도는 여전히 벽에 걸려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만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지도를 추가했어요. 기술혁신센터와 다양한 국가에 걸친 연구 투자를 보여주는 지도였죠. 이 새로운 지도에서 한국은 두드러지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 동료들은 즉시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의 과장된 주장에 대한 평소의 불평을 기대했다가 한국 혁신에 대한 제 열정적인 설명에 놀라고 있었죠. 모든 사람이 제 새로운 관점에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럽에너지위원회에 대한 여행 후 첫 발표에서 제가 한국의 성과를 설명하자 몇몇 선임 회원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자원개발 모델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겠군요. 아니요, 저는 단지 진정한 에너지 안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넓혔을 뿐이에요. 자원은 하나의 길일 뿐이고 혁신과 전략적 개발은 똑같이 강력합니다. 이런 대화가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에너지 개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직업을 배신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 연구 방법, 전략적 계획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제 평판은 전통적인 자원 개발 전문가에서 에너지 안보의 더 넓은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죠. 한국 출장 후 6개월 뒤 저는 브뤼셀의 중요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단상에 서서 전 세계에서 온 수백 명의 전문가들을 바라보며 저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죠. 한국은 저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원 부족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창의성, 전략적 비전, 그리고 기술 혁신이 에너지 안보와 번영으로 가는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컨퍼런스 후 에너지 연구소의 학생 그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에너지 개발의 경력 경로와 미래 동향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죠. 이 분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가장 귀중한 자원은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혁신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기회로 보는 능력,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제 전화기에서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그녀는 저를 그들의 최신 개발 프로젝트에 컨설턴트로 초대하고 있었죠. 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보물은 한국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보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지니고 다니는 깨달음이었어요.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볼 준비가 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죠.